많은 사람들이 30년 동안이나 만들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아트부이 배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까지 회화나 뭐 이런 거를 다루다가 오늘은 조각품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석굴암입니다. 동서양의 조각품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이제 종교와 관련된 조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각품들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명한 조각가가 있나 생각해보면 사실은 국내는 유명한 조각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현 세대 말고 과거에 보면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나?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재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돌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대리석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조각이 굉장히 조금 비교적 용이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양 같은 경우에는 뭐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돌들이 좀 그 강도 자체가 훨씬 단단한 돌들이 많아서 개인이 조각을 해서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집단이 모여서 함께 조각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조각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중에 하나죠. 한국인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석굴암 본전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불상 조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석굴암 본전물입니다. 뭐 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 석굴암이 등장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어떤 배경 그리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동양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화들이 이런 종교와 관련된 파생돼서 나오는 예술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예품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불교라는 것은 이제 인도에서부터 시작됐죠. 지금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팔이라는 그 지역의 네팔 나라에서 불교가 전파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처 사후에 부처의 모습을 조각으로 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양도 그렇고 동양에서도 그렇지만 신의 모습을 조각으로 남긴다거나 신의 모습을 이렇게 담는다는 것은 조금 신성모독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을 시기가 있어요. 서양에도 공교롭게 있고 동양에서도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를 표현할 때 부처가 이제 마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마차의 바퀴를 표현한다거나 혹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었던 보리수 나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보리수 나무를 표현한다거나 부처의 발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처를 상징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표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상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불상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는 서양 문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인도라는 지리적 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인도의 위치 자체가 서양이랑 조금 이제 가깝죠. 많이 멀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도와 서양은 교역을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서양 문화와 인도가 조금 애매하게 동양 문화와 이렇게 섞여가지고 여러 이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죠.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전이었습니다. 그 동전이 뭐냐면 교역을 하다 보니까 화폐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화폐가 교환이 될 거고 물물 교환도 있을 수 있고 화폐가 교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교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 와중에 서양에 있는 동전을 보게 되는데, 이 동전 안에는 신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그 서양의 유명한 장군의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우리도 훌륭한 뛰어난 선지자들이 많은데 우리도 뭐 장군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인도 내에서.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게 불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불상은 간다라 지방, 인도 간다라 지방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 불상이 초기 형태의 불상인데, 간다라 양식이라고 그래요.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 간다라 지방에서 만든 초기의 불상을 보면 사실 그 부처의 모습이 되게 서구인과 가깝습니다. 마치 서양에 있는 조각처럼 서구인과 닮은 모습의 그 부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 돌로 만들어졌어요. 그 불상이.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마투라라는 양식이 등장하는데, 마투라 양식, 마투라 지방에서 이제 유행한 양식이에요. 마투라 지방에서는 그 지역에는 흙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을 구워서 만든 형태로 부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불상은 훨씬 더 동양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인도에서, 이제 인도 출신이긴 하지만 인도는 사실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불상의 형태도 힌두교의 영향으로 옷이 되게 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시스루처럼 비친다거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부처가 점점점 동쪽, 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점점점점점점점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인도의 동쪽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의 동쪽에는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일본이 있죠. 그래서 이게 불교가 점점점 전파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파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모습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지역적, 환경적 영향을 받아서 그 나라의 특색에 맞게 불상이 변화하게 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국의 불상의 스케일을 보시면, 이거는 중국 불상이다. 일단 크다. 웅장하다. 이런 거는 다 중국 불상입니다. 그리고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인위적이고 뭐 요런 느낌이 일본 불상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과정의 중간에 있는 게 딱 우리나라의 불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점에 제일 잘 만들었다라고 알려진 게 바로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석굴암 본존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 자체, 비율, 크기 자체가 다른 불상과 조금 차별화돼서 독보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중국의 불상은 스케일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이기 때문에, 부처는 기본적으로 신이기 때문에 신을 이렇게 영접했을 때 그 압도당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불상을 보면 그 압도당하는 분위기를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부처라는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종교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부처는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뭐 물론 교종 선종 이렇게 분류가 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깝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부처가 설파로 다녔을 때 당시의 모습도 그렇고 좀 우리 대중들과 좀 가까이 있는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너무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당하게 우리와 가까운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쉬이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근엄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딱 적당한 크기가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너무 크지 않고 너무 작지 않고, 사람의 인체 구조와 과학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160에서 170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이, 그 정도 성인의 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키를 가진 사람이 석굴암 본존불 앞에 딱 서게 되면, 이게 내 앞에서 딱 웅장하게 이렇게 있지만
이 벽 뒤쪽에 광배라고 하는 요 후광이죠. 요 부분이 딱 한중간에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석실 안에 원래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문화재 보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아놨지만 원래는 석실 안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석실 안을 들어가서 뭐 석굴암 본전불의 뒷모습이라든지 그 안에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그 모습까지 하나하나 계산해서 만들어진 게 석굴암 본전불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가 수인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의 손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한쪽 방향을 가지고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손 모양을 가리키고 있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가리키고 계시거든요. 이 가리키고 계신 이 방향도 그렇고 손 모양이 뭐냐면 항마촉지형이라고 그래서 항마촉지형이 뭐냐면 악마를 무찌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마를 손가락으로 딱 짚어서 그쪽에 있는 악마를 무찌르는 거예요. 이 무찌르는 방향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냐면 부처님이 동쪽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외나라가 우리나라를 침입하고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그 통일신라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코지하지 마라, 쳐들어오지 마라, 그냥 너네는 내가 물리친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동쪽을 바라보면서 악마 촉지형을, 그 악마죠 일본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때,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 석굴암 본전물이 눈에 가시 같은 되게 걸리적거리는 문화재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아픈 과거였던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석굴암 본전물, 이게 석굴암을 없애려고 했어요. 이 우리나라의 땅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많은 이제 그 저항 세력에 부딪혀서 없애지는 못하고 그 새롭게 공사를 해주겠다, 신식의 그 건축 시스템으로 석굴암을 좀 더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명목하에 대공사를 하는데, 석굴암 본전부를 드러내고 뭐 이렇게 대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했었으면 안 됩니다. 그 공사 때문에 완전 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뭘 했냐면 시멘트를 다 발라놨습니다. 시멘트를 다 발라가지고 그 석실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원래는 석굴암 본전물이 그 채광이 엄청 좋았거든요. 원래 우리가 오픈된 공간에서 원래 습하면은 썩잖아요. 이게 거기 안에 곰팡이 피고 이끼 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채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연적으로 습기가 차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시멘트를 바르면서 습해지고 그 안이 축축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가시면, 석굴암 보러 가시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그 안에 공조 시스템 다 돌려놨어요. 공조 시스템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진짜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현대 과학으로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석굴암을 안에서 보실 수 없죠.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실 수 없죠. 그전에는 충분히, 과거에는 보실 수 있었습니다. 선조들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접 가서 볼 수 있게. 지금은 습기가 차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개인이 가서 그 석굴암을 볼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수학여행이나 뭐 여행지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 따로 가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딸아이와 같이 갔었는데 산책길로 그저 그만입니다. 주차장도 너무 넓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하시고. 아빠 끝났어?